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부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징계위는 시작됐습니다. 한편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한일 정상이 전화회담을 하고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처분에서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정치적인 부담을 좀 꽤 이번에 느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헌법 정당법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침범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연결지어서 사실은 그 인용 결정을 이제 내린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부의 일에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뭐 그 결정문에도 보면 그 관련한 언급이 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당이 당원으로 뭐 조직이라든가 권한 이런 것을 규정하는 부분, 이거는 좀 자율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헌법에 뭐 이렇게 심대하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게 뭐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 국민의힘이 당원당규 개정하고 네. 나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밟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봐도 일단 법원이 지난번에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 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정당 활동에는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판례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번에만 예외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상으로는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저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핵심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오히려 안 했다. 절차적 하자 문제에 집중해서 당원을 바꿔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요건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충족해서 정당에서 비대위원을 구성한 거에 대해서 법원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두 가지 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도 정당 활동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판례들이 적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왜 사법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승리에 도취하는 것은 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 그런 내용들이 발생했고 소위 특단의 방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당원을 바꿨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이 바꾼 내용도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9명 중에 4명만 사퇴를 해도 비대가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위 민주적 절차 속에서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추후라도 국민의힘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 초 가능합니까? 뭐 서두르면 가능은 하죠. 네. 근데 뭐 지금 정기국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기국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것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상당 부분을 좀 뜯어고칠 생각을 하잖아요. 세제 개편도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한 논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정기국회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국면이다.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 접근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그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변수가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서두를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당내에서도 조금 이제 그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뭐 징계 심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뭐 제가 볼 때 추가 징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권 정지 6개월 이상으로 판결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거죠. 그러니까 제명 절차를 거치게 되면 완전히 길을 갈라서게 되는 것이고 네. 소위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국민의 힘이 아닌 개인
소위 이준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새로운 당을 만들든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세력이 갈라지게 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당원권 정지 2년 이상 이건 이제 다음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기사회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제명을 했을 때 발생할 내용이 더 크다라고 만약에 윤리 또는 국민의힘이 판단을 한다면 당원권 정지를 총선에 못 나오는 형태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2년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장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원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뭐 당원권 정지를 한 2, 3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 제명으로 간다? 전 그럼 엄청난 파장이 전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내부에서도 조율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따 윤리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당원권 정지에 2, 3년 정도를 하면서 좀 내부를 정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여지를 두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오늘 자정쯤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이번에 뭐 중징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굳이 이렇게 몰아낼 이유가 과연 있겠는가 상당한 예.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데 그런데 결국 몰아내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기조가 과연 바뀌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어떤 형태로든 끊어 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 기각된 것이 또 다른 명분이 돼서 이걸 활용을 해서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중징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명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을 봐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자. 그런 게 아마 윤핵관들의 생각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이제까지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부분을 좀 이제 강하게 생명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가처분해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총선까지 못 나가겠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 본인이 한 얘기가 있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네. 이 얘기는 타협하지 않겠다. 누구랑 타협하지 않느냐?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얘기니까 아마 계속 권력이랑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전혀 탈당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의 혁신을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당 내부에 두 개의 권력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 만약 윤리위에서 제명 뭐 이런 것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다시 또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당 내부에 남아서 저희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구태적인 보수 세력들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보수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소위 장기전으로 전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론전과 그다음에 당에 좀 입당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수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두 개의 권력을 만들어내고 하나는 구보수로 만들어내고 본인은 신보수. 혁신보수로 만들어내서 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정도의 힘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덩어리진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본인도 덩어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싸움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을 거라는 지지세력이 측면에서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겠죠. 소위 보수층 또는 중도층이 얼마만큼 이준석 당대표의 전 당대표가 되겠죠. 이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할 것인가 아니 계속 머물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 트랙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제명 결정이 날지 안 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명 결정이 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당 밖으로 완전히 방출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본인이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그런 개혁을
대신할 만한 누군가를 세우는 데 집중할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과거의 그 개혁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당내에 투영시키는 작업 하나. 그와 동시에 이제 외부에서 계속 이제 세불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밖에서 압박하는 네, 그런 이제 전략, 일종의 여론전이 이제 되겠죠. 이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기도 한데 네. 이 두 가지 쪽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함께 동시에 노력을 할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명 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당내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차피 지금 뭐 전당대 차기 전당대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이제 당내에 어떤 그 반윤계 또는 비윤계의 새로운 축을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근데 그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 엿보였단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원내대표 그 경선 결과를 보게 되면 이용호 의원이 의외로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의 지형도 한 6대4 정도는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윤계가 한 4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그래도 새가 좀 있다는 거고 일반 책임당원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입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당원이 3배가 됐단 말이에요. 당대표 되기 전에 비해서. 그리고 2030 세대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서 지금 17%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이 그동안은 조용히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뭐 예를 들어 뭐 그 당윤리 결정까지 나고 나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당대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좀 이쯤이면 물러나도 된다. 좀 알아서 좀 뒤로 물러나 준다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중요한 건 윤핵관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다음에 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내대표의 반란표가 좀 몰릴 것이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기를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흐름 자체가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가 만약 형성된다고 얘기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열차를 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흐름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윤핵관을 비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중도층 또는 예를 들면 민주당 일부에서 이제 지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하나의 흐름하고 또 하나는 TK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앞으로 다음 총선이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TK 같은 경우도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세력 자체가 저 윤핵관이 아닌 새로운 혁신 보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리더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다면 네. 저는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라왔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한테 이겼죠. 좀 내부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계속 내용들을 정리 못 해오고 정치를 정치답게 못했던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주류가 어떤 정치를 앞으로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네. 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좀 지켜주자라는 흐름이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보수층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뭐 비슷한 질문이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만한 힘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뭐 이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여러 차례 이제 한 바가 있고 가장 최근에는 차기 그 범보수 진영 대권 주자 1위를 이제 기록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 보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그 순위가 좀 많이 빠져요, 그죠?
한 2, 3위 정도로 이제 그렇죠.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그래도 당내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표를 뽑는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반란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선택을 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전 그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다음번 이제 총선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원들도 아마 이제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때는 뭐냐면 윤석열 브랜드로 과연 차기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 고민 아마 질문을 던질 것 같고 네. 그 결과 이게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변화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람이 의외로 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조금 더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저는 전혀 배제하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한일 관계 얘기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일 간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이번에 가서 48초 만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얼만큼 정상화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오히려 북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더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제 일단은 이제 물꼬는 튼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뉴욕에서 오래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 20여 분 정도 만나서 일본 쪽에서는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전달한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유족 측 그러니까 강제동원 그 유족 측들하고 이 민관 협의회를 거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합의안들을 몇 개 만들어 어떤 그런 그 상황인데 그 내용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과연 일본이 이제 어떤 대안을 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본도 일단은 이제까지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방치되는 상태인데 이대로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언젠가는 이제 다시 제대로 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물꼬를 좀 터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더 촉진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속도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서 말할 때 48초가 아니라 약식 간담회를 했다는 부분을 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김태호 제1차장께서 이럴 때 흔쾌하게 통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상공으로 소위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안보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통화를 하면서 소위 한국과의 정보 교류를 지소미하라고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일본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안보 협력들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협력에 대한 시그널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서서 우리에게 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는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국내가 상당히 구구적인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배상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소위 한국이 요구하는 만큼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보 불안 때문에 협력의 형태들이 강화되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좀 적어도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협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한일 간의 정상 간 뭔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남기 때문에 솔직히 불확실한 과정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